안녕하세요.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오늘은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 그중에서도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이죠. 바로 제60장, 제4차 십자군 원정 편인데요. 이 장에서는 원래 성지를 되찾으려던 원정이 어쩌다가 예루살렘이 아닌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향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4차 십자군. 참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번 시간에는 기본이 이 60장에서 제4차 십자군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그 명분이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 그리고 그 초기의 결과는 어땠는지 이 부분에 대한 기본의 통찰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성스러운 목표가 있었는데 이게 현실의 어떤 정치나 경제 논리와 부딪히면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과정을 기본이 정말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거든요. 함께 따라가 보시죠. 기본이 처음으로 짚는 부분이 역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그 뿌리 깊은 반목이더군요. 이게 단순한 신앙 논쟁을 넘어서서 카롤로스 대제 이후에 서방 제국이 딱 등장하면서부터는 뭐랄까 민족적인 감정까지 뒤섞여서 증오가 아주 깊어졌다고 분석하죠. 네, 맞아요. 기본은 그 갈등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아예 노골적으로 변했다고 봐요. 서로를 향해서 분리주의자다, 이단자다, 뭐 이런 딱지를 붙이면서 적대감을 막 키워나갔다는 거죠.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오히려 이교도나 불신자보다 서로를 더 미워하게 되는 참 이상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기본이 딱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그의 필연을 한번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nstead of a kind embrace, every tongue was taught to repeat the names of schismatic and heretic, more odious to an orthodox ear than those of pagan and infidel. 이걸 우리말로 풀어보면 따뜻하게 서로를 감싸안기는커녕 모든 혀는 분리주의자와 이단자라는 이름을 되풀이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정통파의 귀에는 이교도나 불신자라는 이름보다 오히려 그 이름들이 더 혐오스럽게 들렸죠.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서로를 더 미워하게 된 거군요. 네, 기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적 명분이 어떻게 상호증오를 정당화하고 심화시키는지를 아주 예리하게 꼬집는 겁니다. 이 해묵은 불신과 증오가 결국에는 제4차 십자군이라는 그 비극적인 사건의 어떤 뭐랄까 정신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서방은 동방을 믿지 못하고 동방은 또 서방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런 분위기가 이미 깔려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냉랭한 분위기가 결국 구체적인 사건으로 터져나온 게 바로 1183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벌어진 라틴인 학살 사건이라고 기본은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사건이요. 안드로니쿠스 1세 콤니노스가 권력을 잡는 그 혼란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죠. 네, 맞습니다. 기본은 이걸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다뤄요.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살고 있던 라틴인들, 그러니까 뭐 서유럽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대규모 학살의 표적이 된 사건인데요. 기본은 이걸 그냥 우발적인 폭동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왔던 민족적인 증오심 그리고 종교적인 광기가 합쳐져서 폭발한 폭력 사태를 묘사합니다. 기본의 묘사를 보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뭐 거리, 교회는 물론이고 병원에 있는 환자들까지 가리지 않고 학살이 일어났다고 하죠. 네, 살아남은 사람들도 약 4천 명 정도는 투르크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고요. 특히 그 교황 사절의 시신을 모욕하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성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잔인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서요. 그렇죠. 기본은 바로 이 사건이 서방 세계에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지적합니다. 동방제국 그리고 정교회에 대한 서방의 불신과 적대감이 이걸 계기로 아주 결정적으로 깊어지게 됐다는 거죠. 어쩌면 나중에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방향을 틀었을 때 서방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학살에 대한 기억, 뭐 복수심 같은 것도 작용했을 수 있겠네요. 네, 기본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런 감정적인 배경이 있었을 거라고 암시하는 듯해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십자군 원정을 강력하게 추진한 인물이 바로 교황 인노첸시오 3세죠. 기본이 이 교황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노첸시오 3세는 기본의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신앙적인 권위와 세속적인 권력을 하나로 합치려고 했던 뭐랄까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진 교황으로 그려지죠. 그가 성지 탈환을 목표로 새로운 십자군을 선포하면서 내건 조건이 아주 파격적이었다고요. 네, 바로 전대사,
플래너리 인덜전스라고 하죠. 완전한 면제를 약속한 겁니다. 기본의 기록을 한번 직접 보시죠. His liberality proposed the redemption of sins, a plenary indulgence to all who should serve in Palestine. 네, 교황의 관대함은 죄의 구속,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에서 복무하는 모든 이에게 완전한 면죄를 제안했습니다. 기본은 이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 동원수단이었는지를 강조해요. 영적인 구원이라는 약속이 현실에서는 대규모 군대를 움직이는 아주 효과적인 정치적 도구가 된 셈이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군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에 또 불을 지핀 인물이 있었죠. 그는 몰랐지만 말솜씨는 정말 대단했다는 설교가 풀쿠 두 뇌이. 기번은 그가 거리에서 설교하면서 강도, 고리대금 업자, 심지어 매춘부까지 회심시켜서 십자군 열기를 고조시켰다고 묘사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대중적인 열기도 중요했다고 보는 건가요? 기본은 풀크의 역할을 상당히 극적으로 그려요. 그의 열정적인 설교가 그야말로 사회 밑바닥까지 파고들어서 십자군 참여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죠. 하지만 기본은 동시에 바로 이 지점에서 변질의 씨앗 같은 걸 감지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신앙적 열정으로 모인 거대한 군대는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현실적인 문제라면 역시 자금과 수송 문제인가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때부터 십자군은 순수한 종교운동이라는 성격을 넘어서 점차 경제적인 계약이라든지 정치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고 기본은 분석해요. 신앙과 탐욕의 결합이라는 그 분석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변질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베네치아 공화국과의 계약이군요. 당시 십자군의 주력이었던 프랑스 귀족들이 이집트를 공격하려면 큰 함대가 필요했고 그래서 지중해 최강의 해상 세력이었던 베네치아를 찾아간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네치아의 최고 지도자, 도제 엔리코 단돌로죠. 기본이 묘사하는 단돌로는 정말 인상적이에요. 나이가 80이 넘었고 심지어 시력도 거의 잃은 노인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예리한 정치적 감각과 베네치아 공화국에 대한 불타는 애국심을 가진 인물로 구려집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네요. 그렇죠. 그는 십자군의 그 열망을 베네치아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본 겁니다. 베네치아가 수송선이랑 호위 함대, 각종 장비까지 제공하는 대가로 은 8만 5천 마르크라는 엄청난 돈을 요구했죠. 네,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그런데 야심차게 모였던 십자군은 약속한 돈의 절반도 채 마련하지 못하는 재정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아, 여기서 단돌로의 그 유명한 묘수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단돌로는 이 십자군의 공경을 오히려 역이용하죠. 베네치아의 오랜 경쟁 도시였던 달마치아의 항구 도시 자라를 공격하는 데 십자군을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기본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The obstacle was removed by the policy and patriotism of the Doge if they would join their arms in reducing some revolted cities of Dalmatia. 네, 장애물은 도제의 정책과 애국심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달마티아의 반란 도시 일부를 정복하는데 힘을 합친다면 이 구절이 단돌로의 노련함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는 십자군에게 자라 공격을 도와주면 빚 갚는 걸 좀 밀어주고 심지어 나 자신도 직접 십자가를 지고 성전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베네치아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십자군의 그 거룩한 임무와 아주 교묘하게 엮어버린 거죠. 결국 십자군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군요. 그런데 자라는 카톨릭을 믿는 기독교 도시였잖아요. 심지어 당시 헝가리 왕의 보호 아래 있었다고 들었는데 같은 기독교도를 공격한다니 이건 정말. 그렇죠. 기본은 이 결정을 십자군을 명백한 타락으로 봅니다. 베네치아와의 계약을 이행하고 당장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의 원칙까지 저버리고 같은 기독교 도시를 공격하고 약탈한 이 사건, 이걸 기본은 십자군의 변질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묘사해요. 교황은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해서 십자군 전체를 형제 살해자라고 부르면서 파문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방향을 틀어버린 십자군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고 기본은 지적하죠. 그러니까 자라 공격은 성지 탈환이라는 원래 목표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동시에 더 큰 변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라에서 겨울을 보내던 십자군에게 또 다른 아주 운명적인 제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 폐위된 동로마 황제 이사키오스 2세의 아들 젊은 알렉시오스 안겔로스가 망명 중에 십자군 진영을 찾아온 거죠. 이 부분도 정말 드라마틱해요. 네, 맞아요. 젊은 알렉시오스는 십자군에게 정말 달콤한 제안을 하죠. 자신과 눈이 먼 아버지를 콘스탄티노폴리스 황제의 자리에 다시 앉혀준다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세 가지요? 어떤 것들이었죠? 첫째는 동방교회를 로마 교황의 수익권 아래 통합시키겠다. 둘째는 십자군에게 은 20만 마르크라는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지불하겠다. 와, 20만 마르크요? 네. 그리고 셋째는 성지 탈환을 위한 십자군의 이집트 원정에 병력 1만 명과 1년치 보급품을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이었어요. 이건 뭐 재정난에 시달리던 십자군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겠는데요. 그렇죠. 기본은 특히 베네치아의 도제 단돌로 그리고 십자군의 명목상 지도자였던 몬페라토 후작 보니파스가 이 제안에 아주 적극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속셈은 뭐였을까요?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방무역에서의 영향력을 더 키우고 막대한 보상금도 챙기려는 계장이 있었겠죠. 보니파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야심, 어쩌면 동로마 제국 내에서 뭔가 권력을 잡아보려는 생각까지 했을 수도 있고요. 기본은 이들의 동기를 결코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신앙적인 명분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세속적인 이해관계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거군요. 네, 기본은 철저히 그렇게 분석합니다. 결국 십자군 지도부는 알렉시오스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이 순간 제4차 십자군의 목표는 더 이상 성지 예루살렘이나 이집트가 아니라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황금의 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대한 탐욕과 정치적인 야망이 결국 신앙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완전히 뚫고 나와버린 셈이네요. 그렇죠. 기본은 이 지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정말이지.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말이 딱 맞네요. 성지를 이교도로부터 되찾겠다고 교황의 축복까지 받고 모인 군대가 중간에 심지어 교황한테 파문까지 당하면서 결국에는 같은 기독교 세계의 심장부를 공격 목표로 삼게 되다니요. 맞습니다. 기본의 제60장은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거룩한 원정이 어떻게 내부의 어떤 분열과 증오, 그리고 외부의 교묘한 유혹, 지도부의 계산된 야심 같은 것들이 막 뒤섞이면서 길을 잃고 거대한 배신으로 변질되어 가는가, 그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보면 기본은 제4차 십자군이 변질된 원인을 꽤 복합적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뿌리 깊은 동서교의 반목이라는 어떤 정신적인 토양이 있었고 그 위에 베네치아의 계산된 상업적 탐욕이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이끌었고 여기에 또 십자군 지도부의 정치적 야심 그리고 폐위된 왕자의 복위 약속이라는 우연찮은 기회까지 결합되면서 원정의 본질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라 공격은 그 변질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면 젊은 알렉시오스의 제안을 수락한 것은 그 변질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기본은 이 결정이 결국 다음 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함락과 약탈이라는 정말 기독교 세계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비극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합니다. 기본이 그려낸 이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그 신성한 명분과 세속적인 욕망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결국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이상과 현실이 충돌할 때 혹은 숭고해 보였던 목표가 예상치 못한 난관이나 유혹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제4차 십자군의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역사는 종종 우리에게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꼭 씹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4차 십자군의 이 변질 과정은 인간의 동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가장 숭고해 보이는 이상조차도 현실의 이해관계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은 이 점을 정말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고요. 네, 오늘 기본의 시선을 따라 제4차 십자군의 변질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결정이 결국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제61장 프랑크인과 베네치아인에 의한 제국의 분할편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십자군이 제국의 수도를 어떻게 나누고 또 새로운 라틴 제국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는지 그 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이후에 벌어진 그 혼란과 제국 분할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다음 시간에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